엄민희는 남편 손승헌의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돼지버섯처럼 튼튼하면서도 우아하고 불과 상상력을 더해 남편의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지어진 집이었죠. 과일나무, 베리나무, 꽃이 있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혼이 가득하고 토속적입니다. 부부가 몇 년 동안 걸어온 꿈이 담긴 집입니다. 재능 있는 건축가 손승헌과 그의 유능한 제자이자 학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엄민희.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의 모범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족. 그는 디자인과 스타일에 있어 피그말리온입니다. 아내는 꿈에서 빚어낸 그의 갈라테아로 바늘 뒤의 실처럼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녀는 그의 유명한 성을 가진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언제나 젊고 활기차고 영광스러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스승이었죠. 10년 동안 부서는 그들을 판단하는 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고 부도덕하며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손승헌은 이 모든 말을 무시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도장을 찍거나 어떤 의무를 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엄민희에게 공개적으로 구애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대머리에 고정된 순간부터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충격은 없었다. 그리고 엄민희는 이미 그때까지 자신에게 던져진 음흉한 농담에 지쳐 있었다. 동생이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민희 씨도 곧바로 지저분한 털덩어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백선에 걸렸던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두 사람 모두 백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민희 씨는 백선이 겨우 박멸되었을 때 미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것은 그 후유증뿐이었다. 그녀는 용감한 여자였다. 그녀는 스스로 가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을 나와 용감하게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푹신푹신했던 고슴도치는 금세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에 금빛 얼룩이 있는 커다란 초콜릿색 눈동자가 이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엄민희는 몸집이 작고 발걸음이 가벼웠으며 연약하고 통풍이 잘 되는 키가 크고 튼튼한 참나무였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보기만 해도 흐뭇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잘생기고 혼자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담한 성격과 약간 엄격한 성격을 가진 외롭고 강한 늑대 같았죠.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려는 그녀의 모든 시도를 부드럽게 싹을 잘라버렸죠.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내 작은 엘프, 너 이전의 모든 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사실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손승헌은 아직 대머리인 엄민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는 용감하게 카페에서 그녀를 위해 의자를 꺼내놓고 메뉴판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과 큰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커피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진한 블랙, 우유, 시나몬, 바닐라, 카다멈을 넣은 커피만 주문했죠. 그들은 그 분야의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도시의 케이터링 매장조차도 다양한 충전재로 진짜 천연 뜨거운 음료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요소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개의 반쪽이었고 헤어진 지 1분 만에 서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꼭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함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손승헌이 책을 펼치면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겼고 읽은 내용에 대해 토론하다가 갑자기 의견이 달라지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엄민희는 첫 임신 중절 실패라는 사소한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와 같은 어린 신입생이었습니다. 임신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위해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기숙사 여학생들이 그녀에게 소중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외모였지만
미숙한 엄민희는 소용돌이 치듯 집 안식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실험이 끝나자 할머니는 심한 출혈로 병원을 찾았던 의사들로부터 큰 소리로 해산당했다. 편결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머리가 어디 있었니, 꼬마 아가씨? 그런 위험을 감수하다니 의사들의 판결을 들은 엄민희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어떤 남자와도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위탁아를 데려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잠재적 구원자가 그녀의 열등감에 동정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첫 강연부터 손승헌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겁없이 붙잡고 익사하지 않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될 거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점차적으로, 그러나 너무 철저하게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율과 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행복할 것이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에게 미리 말할 것입니다. 데이트를 한 지 몇 달 후, 선생님은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건축 포럼에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호텔 방을 빌렸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승헌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엄민희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사회 통념에 맞춰 반지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식이 정말 싫어요. 결혼식 후에 크로아티아로 가자고 했어요. 나는 하나의 물건의 건설을 도왔고이 나라, 자연, 바다,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 현지 식당에서 즉시 요리한 놀랍도록 육즙이 많은 과일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엄민희는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은 남자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손승헌은 언제나 분위기를 짐작할 줄 알았다. 그는 곧바로 경악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내가 불편해? 나이 차이가 부끄럽나요? 훨씬 더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선호하십니까? 그녀는 부정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투에 뛰어들었다. 손승헌,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고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겐 친구야. 날 막는 건 내가 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당신도 알잖아요. 왜 버릇없는 여자를 곁에 두고 싶겠어? 손승헌은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파토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파토스 없이는 못 견디겠어. 강연에서 당신을 한 번만 봐도 이 사람이 내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의사소통과 공통된 지인을 갖게 될 것이지만 당신은 항상 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당신뿐이죠. 우리 둘만을 위한 집을 짓는 것도 꿈꿔요. 내가 직접 설계해서. 결정해, 엄민희. 아이가 없는 게 우리 결혼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해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온갖 역경을 딛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손승헌의 선택에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부교수와 코딱지 같은 3학년 학생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고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엄민희는 남편의 도움 없이 건축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녀의 논문 프로젝트는 3학년 때 최고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미모, 지성, 현명함, 결단력, 활기차고 생생한 상상력까지.
그녀는 또한 손승헌의 훌륭한 아내이자 배틀버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 부부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바빴던 손승헌 씨는 장인팀의 일감을 받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좋은 자재를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엄민희는 배터리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는 무적의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건축적 특징을 지닌 그림 같은 건물이 완공된 후 젊은 여성의 관심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라즈베리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와 배나무가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여주인의 특별한 자부심은 포도로 덮인 정자, 이국적인 꽃이 있는 화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상한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돌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천국의 정원이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강렬함을 잃지 않았다. 손승헌은 자신의 짝을 숭배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진심으로 그에게 자신을 바쳤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의 비밀 서랍 어딘가에도 두 사람은 가족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속삭이고 손을 토하고 판단하고 뼈를 씻게 하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하늘은 왜 그를 데려갔을까요? 너무 일찍, 너무 절망적으로, 너무 씁쓸하게. 엄민희 씨는 팔이 부러진 걸 비극이라고 생각했었죠. 은행 카드와 현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팔이 나을 것이고 새로운 돈이 생길 것이고 은행에서 다음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침에 손승헌이 오믈렛을 튀기면서 두 사람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고 어깨를 뒤에서 안아주고 머리 꼭대기에 코를 대고 농담을 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항상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여름에는 며칠 동안 텐트를 치고 불 위에 버섯, 스튜와 페로브카 수프, 거대한 사과 잼 통조림을 가지고 숲으로 함께 갔던 모든 여행. 둘 다 단 것을 끔찍하게 좋아해서 이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미치지 않기 위해 따뜻한 기억을 모두 밀어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건축가 손승헌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미망인이었다. 어떻게 그녀의 마법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엄민희의 하루는 순탄치 않았다. 손님과 주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했다. 설치물 때문에 마당이 망가질 거라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 무미건조한 작품들은 아내가 이탈리아의 어느 패션쇼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엄민희는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인테리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논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차를 몰고 어떻게 고아가 된 아내의 집으로 갔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여자는 여러 개의 열쇠를 꺼내어 꽁꽁 얼어붙은 슬픔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며 대지에 큰 폭우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승헌의 사무실 창문에 불빛이 깜빡였다. 엄민희는 달리던 걸음을 멈췄다.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집 주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누군가 집에 침입했구나.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집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집을 더럽히는 것 같아요. 엄민희는 대담하게 문지방을 밟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에는 거의 울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손승헌은 희귀한 것을 좋아했다. 엄민희는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서재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어두운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반쯤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소리로 들렸다. 엄민희 씨의 눈앞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 봉은종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주인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자마자 손에서 종이 몇 장이 떨어지면서 부드러운 바스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그 서류를 흘깃 쳐다보았다. 엄민희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봉은종, 안녕하세요. 왜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집에 오면 좋겠어. 손승헌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인 존재에 가까웠다. 똑똑한 미술 선생님이 왜 외동아들을 피하고 왠지 모르게 말을 조심하고 통승헌의 모든 접촉 시도를 억누르는지 엄민희에게는 늘 미스터리였다. 다른 도시에 사는 그녀는 서둘러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멋진 정원이 있는 멋진 집에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민희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시어머니가 손승헌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탓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비난하며 이미 늙어버린 자식에 대한 며느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엄민희는 손승헌과의 결혼식에서 만난 날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본 게 고작 5번뿐이다. 시어머니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조금은 구식이지만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환과 계속되는 피로를 이유로 조용히 축하 인사를 건네고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떠났다. 엄민희는 목격자 없이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작은 고향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거절할 만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봉은종은 스케줄처럼 2년에 한 번 정도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손승헌과 함께 어딘가를 여행했다. 집이 준비되면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정원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정물화를 그리기도 하고 꽃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잘 익은 과일과 푸른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엄민희는 자신의 존재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두 여자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은 시어머니가 깨뜨렸다. 안녕, 엄민희. 내가 비밀 요원이 될 줄은 몰랐다. 손승헌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어쨌든 내 아들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그리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을 테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엄민희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죠.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목. 남편은 나무, 아내는 나뭇가지를 감싸고 있는 줄기. 그는 작은 자존심을 가진 무리의 우두머리이고 그녀는 암사자다. 봉은종은 바닥에서 방금 주워온 나무잎을 조용히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손승헌이 친필로 쓴 유언장이었다. 그녀는 그의 필체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왜 굳이 공식적으로 유산을 물려주어야 했을까? 어차피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줄 텐데 말이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심형이 씨에게 자식과 창작물, 집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각자의 명의로 된 2개의 예금 계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엄민희의 눈은 까맣게 질렸다. 충격이 너무 강했다. 날카로운 바늘 2개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집이었을까? 안개 속처럼 그녀는 봉은종의 말을 들었다. 그 소녀는 이제 15살이고 번거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지체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기숙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소외계층과 청소년을 위해 집을 물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70이 넘고 이제 80이 다 된 저는 아들의 후견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손승헌이 기본적인 심장마비도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영원히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유언장을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엄민희 씨는 침묵의 동상으로 변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손승헌의 아들이 지금 15살이라면 엄민희를 만나기 훨씬 전에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손승헌의 첫 번째 아내는 조지아 출신 남편과 함께 고국으로 무사히 떠난 지 오래다. 가족이 함께 사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손승헌이 외부 여성과 사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민희 자신의 동료, 고객, 친구 등 이성과 소통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다. 번거리 소년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봉근종은 엄민희의 놀라움에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짧은 머리에 고슴도치를 쓰다듬었다. 오래전부터 어민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겁쟁이 같은 표정이었는데 아주 매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멍한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입법적 차원에서 고통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집은 그녀가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집입니다. 그 안에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그녀와 손승헌의 사랑. 그는 왜 그녀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걸까? 왜 소년을 숨겼을까? 그녀를 전혀 믿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이제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혼란과 영혼의 공허함을 느낀 봉은종은 의자에 앉아 드레스 자락을 곧게 펴고 조용히 말했다. 원한다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해줄게요. 아이만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너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엄민희는 고개를 크게 흔들며 단번에 대답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으니 거실로 가자. 우리 둘을 위해 서둘러 저녁을 준비할게요. 냉장고에 뭔가 있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잠시 동안 혼자 있고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집행관 군대가 주위에 있어도 소년에게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아주 어리다. 혼자서 그렇게 큰 집을 관리할 수 없을 겁니다. 미리미리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를 더 쉽게 제거할 방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봉은종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차와 스콘을 마신 후 조용한 시어머니는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 직접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영희 선수의 어머니는 저의 가장 재능 있는 제자였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외에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수업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시의 청각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손승헌 선생님은 건축가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탕지영은 겨우 18살이었어요. 그녀는 교육이 늦었고 건강이 약해 학년마다 몇 년씩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전성 열성 난청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엄민희는 모든 말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지영과 그녀의 손승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남자였고 내 여자가 아닌 여자를 매료시켰다. 왠지 그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질문을 던졌다. 손승헌이 당신 제자와 사랑에 빠졌나요? 노파는 열심히 대답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탕지영은 도시 풍경을 매우 좋아했고 오래된 상가 저택과 오래된 라임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는 거리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건축 양식의 건축 세부 사항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녀와 손승헌은 친구가 되었다. 봉은종이 기침을 하며
차를 더 달라고 했다. 뜨거운 액체를 반 컵이나 마신 후 그녀는 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다. 손승헌은 탕지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녀는 그의 뒤를 따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어렵게 이혼한 후 여자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거의 수도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그의 영혼에 너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듯이 그녀가 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엄민희는 경련을 일으키며 침을 삼키고 차 한 잔을 더 따라 마셨다. 오늘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운명이라는 옷장 속 해고를 알아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단 한 번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삶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이 서로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승헌과 탕지영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제를 놓고 또 다른 풍경을 그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몇 시간을 헤맸다. 학교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님은 둘 다 자손에게 청력을 잃게 하는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 없는 존재인 탕지영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술을 읽는 기술에 뛰어났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수화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탕지영은 제 말을 반은 알아들었어요. 그녀와 손승헌은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손승헌과 탕지영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저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함께 하자는 제안은 전적으로 딸이 먼저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들이 통승헌을 좋아한 건 처음부터 뻔한 일이었죠. 남자애가 약한 걸 탓하지 않아요. 탕지영은 너무 예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가끔은 그가 그녀를 동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그는 그녀를 새끼 고양이처럼 받아들였어요. 데이트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기도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날까봐 걱정하며 아기를 없애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탕지영은 건강한 남성이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은 무시할 수 있다는 논문을 써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의학 논문 사본을 동봉하고 예를 들며 주장하고 거의 간청했습니다. 심형희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심형희 씨를 매우 힘들게 안고 다녔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의사들도 이미 허약한 몸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탕지영은 단호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과 긴 회복 기간, 그리고 당시 손승헌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겨냈죠. 그는 즉시 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겠다고 말했지만 탕지영과의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도 그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심형희는 그런 비열함의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거의 우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탕지영은 바냐와 함께 썰매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냐의 나이는 1살 정도였죠. 그 전까지는 모든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거의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가 큰 소리로 북과 팀파니를 치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탕지영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손승헌 몰래 탕지영의 집에 몰래 찾아갔어요.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상당한 액수의 용돈 형태로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와 탕지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냐의 가족에게 문제가 차례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돌무더기 아래에 묻혔죠. 다행히 그날 탕지영은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갔었죠. 저는 그들을 데리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탕지영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염성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제 눈앞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아동복지 당국에서는 손자를 데려가라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때 손승헌 선생님을 만났어요.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바냐를 고아원에 데려갔던 사람이었죠. 바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보러 왔어요.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인지 탕지영의 무덤도 찾지 않았어요. 약혼녀인 당신에게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심형희 씨에게 유언을 남겨야 한다는 거였죠. 공평하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재산을 좀 주자고요. 왜 심영희에게 집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그의 결정이었어요. 나는 너에게 원한이 있었다. 네가 어떤 왕비인지 궁금했어. 젊고 오만하고 자기 나이보다 2배는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어. 그들은 살지 못할 거야.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래서 네 결혼식에 와서 모든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기로 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두 사람을 함께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손승헌 씨한테는 감히 심형희 씨를 데려가자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손승헌이 지난번에 저를 보러 왔을 때 집 지을 때 집 열쇠를 줬어요. 기숙학교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간 적이 없었어요. 기숙학교에 2번 송금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가 너에게로 떠나면서 내게 말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언장을 찾아달라고요. 내 사무실에 보관할게. 엄민희는 내 책상을 뒤지는 버릇이 없거든요. 바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손승헌의 심장이 닳아서 혈관이 가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심장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자식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엄민희는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에게 안방을 부탁하고 남편의 서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절망감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손승헌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죽은 후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 엄민희는 모성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가정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체념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년에게서 집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엄민희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특수 기숙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피곤에 지친 엄민희는 유명 건축가 집안의 가죽 소파에 누워 졸았다. 마지막 제비 한 마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손승헌, 왜 우리 집을 아들에게 물려준 거야? 결혼 10년 차, 엄민희는 독립한 여성으로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어머니, 장성한 오빠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는 자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승헌 씨는 그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힘입니다. 가족은 선물입니다. 플루트 연주, 새소리,
길에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던 불쌍한 소녀는 이제 아버지조차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민희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습대로 동그랗고 호기심 많은 오빠의 귀를 잡아 끌기 위해 급히 어른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하러 그들에게 달려가자.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복대서 포옹한 뒤 문 앞에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잡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문제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동그란 반죽을 꺼내 가운데에 다진 고기와 향신료를 넣고 아름다운 만두를 능숙하게 말아 가족에게 비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삼촌이 된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나, 조카가 내 몸짓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빨리 가르칠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절했지만 딸의 영혼은 더 많은 독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잘게 잘릴 것이 없습니다. 집을 잃으면이 아파트의 방은 항상 귀하의 서비스에 있습니다. 여기 4개가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모두를 위한 방입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이어받았죠. 아직 젊으시고 재능이 있으셨죠. 항상 잘 살아오셨어요. 저희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비상시에는 다른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이 멋진 집은 마치 판타지 소설의 한 페이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매우 이국적이죠.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다음 집은 좀 더 현실적인 곳이 될 거예요. 꿈과 환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엄민희 씨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한 번. 장례식에서도 그 후로도 그녀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고통의 댐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흐르자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글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음 따라. 나는 당신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당신이 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닫힌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으므로 탈출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을 잃은 것과 남편의 거짓말 중 무엇이 더 신경 쓰이는지 말해봐요. 어느 쪽이 더 상처가 되나요? 엄민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 손승헌과 집은 오직 그녀를 위해 함께 존재했다. 소년과 공통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두는 조용히 먹어치웠다. 이 가족은 거추장스러운 충고나 권유를 하거나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함께 앉아 있었다. 엄민희는 면회를 거부한 봉은종의 집으로 갔지만 엄민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갔다. 엄민희의 시어머니는 이번 친정 방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상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앨범을 2번 정원에 꺼내 놓으셨다. 엄민희는 손승헌 대표의 사무실 벽에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걸어두었다. 프로 작가가 아닌 사람이 그린 그림치고는 훌륭했다.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며느리의 결정과 후속 조치를 기다렸다. 가끔 엄민희는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마주치기도 했다. 봉은종이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뇌에 찬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손승헌 엄민희의 작은 고향에서 그녀는 항상 시선을 피할 수 없어 호텔에 머물렀다. 심형이의 기숙학교에 혼자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숲 속에 기둥을 세운 3층짜리 집이 서 있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바스락거렸다. 집 안에는 고압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엄민희가 식당 문을 지나갑니다.
점심시간, 숟가락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엄민희는 어깨 뒤편에 손이 닿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를 찾는 건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얼굴에 선한 미소를 짓고 있는 키가 작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보입니다. 심형이 씨를 찾고 있어요. 그는 이미 점심을 간단히 먹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숲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가정부가 기숙학교에 필요한 새 탈지면을 가져왔어요. 그는 물감을 샀다. 반야는 이 보물들을 꼭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민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곧바로 그림에 대한 손승헌의 집착을 떠올렸다. 그리고 봉은종 씨는 틈만 나면 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전과 유전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심형이 선수의 어머니 탕지영 씨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왜 필요한가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양육권을 얻어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엄민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반말에 얼어붙었다. 미안한데 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여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아들도 많아요. 엄민희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남편의 친아들입니다. 남편을 기리며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저는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양육권 서류에 문제가 생기나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특수학교 육병철 교장입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거기서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민희 씨는 심형이 군의 양육권 서류를 작성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미망인이라는 게 걸림돌이었죠.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끈질긴 그녀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냈습니다. 상속의 기초. 집의 미래 주인은 새 집에 미리 익숙해져야 하며 그녀는 어떻게든 그의 양육에 대처할 것입니다. 후견 당국은 그녀와 동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녀는 16세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그는 소년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큰 톤승헌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미모와 함께 멍청함까지 물려받았다. 유전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외모와 신체적 핸디캡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의 타고난 매력에 비웃은 듯 꿀 한 통에 매운 타르 한 숟가락을 더한 것 같았습니다. 2 사람의 만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육병철이 엄민희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소년에게 엄민희를 소개했을 때 소년의 표정에는 특별한 열의가 없었다. 오히려 건장한 체격의 소년은 덩어리처럼 움츠러든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기숙학교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봉은종을 보러 왔습니다. 손자가 아버지 손승헌의 집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설명이 복잡했다. 엄민희는 심형이에게 긴 편지와 쪽지를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아버지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그는 집과 정원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다. 점심을 먹으라는 제안을 받고는 순식간에 삼킨 후 그는 허락도 없이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민희 씨는 곧 정원의 한 구석에서 꽃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주변 세상을 그리는 데 서툴지 않았던 그녀는 심형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에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이 있었죠. 마치 가공을 거쳐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면이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 남자는 거의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민희가 휴대폰을 사주고 나서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 로봇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민희는 안타까운 마음에 종이에 작은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반야는 처음으로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세한 설명 없이 기숙학교 교장에게 업무상 전화를 걸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여자는 하루 종일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반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는 음침하게 그녀의 채 탔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켰다. 적어도 당신은 여전히 혼자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속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서 반야의 삶의 둘째 날에 그는 유언장이 담긴 시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즉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숙학교에서 저를 데려간 건가요? 나는 당신의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고 첫 번째 기회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입술을 읽는데 꽤 능숙했고 새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그녀가 말하려는 요지를 알아차렸다. 유언장 장면이 끝나고 엄민희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집에 대해 아는 게 뭐야? 네 아버지와 내 사랑이 살았던 곳이야. 심형이가 짧게 썼어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난 내 사랑이 뭔지 몰라. 날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 엄마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특이한 구조의 이국적인 집안의 공기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엄민이와 심형이는 서로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녀는 새로운 고객과 싸우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며 여가 시간을 그림 그리는 데 보냈습니다. 엄민희가 가장 자주 식당에서 준비해온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묵을 지켰다. 엄민희가 성실히 수화를 배웠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쪽지나 긴 편지를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 그녀는 그가 손가락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형이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혼자서 학교를 나간 뒤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엄민희는 그곳에 인맥이 있었다. 수사는 기숙학교에 있던 육병철의 전화를 받으면서 중단됐다. 그는 짧게 말했다. 심형이, 엄민희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서 오세요. 심형이는 알아차렸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당할 수 없었다. 14살, 조금 통통한 체구에 부끄러움에 연신 발그레한 뺨과 하얀 따은 머리를 한 엄시원이라는 새내기 소녀. 반야는 이 예쁜 소녀를 괴롭히는 하현우라는 덩치 큰 남자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 그는 이 소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고통스럽게도 그녀를 모든 역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새 소녀의 운명은 다른 고아들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본격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역센터에 특수학급이 있었고 마을 외곽 수백만 명의 지역도시 교회에 집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양한 마약에 미친 아마추어 무리가 새로운 쾌락을 위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이었습니다. 갱단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시원의 부모님 집이 나왔다. 소녀는 충격을 받았다. 영어 선생님이랑 공부하느라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화물 구매자가 은행 송금으로 송금한 금액 외에도 현금으로 표시된 금액을 상세게 넘겨야 했습니다.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럭 운전사를 미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속삭였을까요? 엄시원의 아버지는 문 앞에서 칼에 찔렸다. 그들은 옆방에서 그의 아내를 따라잡았다. 엄시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구급차가 오는 동안 번거리였던 어머니는 아직 살아서 엄시원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처로 인해 즉사했습니다. 청각장애는 없었지만 청각장애 유전자를 가진 아내와 딸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시원 씨의 사례도 심형희 씨와 비슷했습니다. 엄시원 씨는 어머니의 신체적 장애를 물려받았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가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 나머지 숨지도 않았습니다. 엄시원 아버지의 경영진은 돈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이 왜 잔인한 범죄에 휘말렸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미스터리하죠. 그리고 세상에 또 다른 고아가 있었어요. 네, 그녀는 꽤 어른스러운 소녀였지만 혼자 있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녀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육병철의 후원으로 기숙학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였다는 점이었다.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 없이는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라린 운명은 시험 리허설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시원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심형이는 곧바로 그녀의 팔을 잡고 숲속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맞서 싸우는 법에 대한 교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손가락을 붙잡고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빨리 걸었다. 그녀는 항상 서투르게 그의 뒤를 쫓았다. 그는 숲에서 그루터기를 찾아 소녀를 안치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소녀가 급하게 포장지를 풀었을 때 그의 심장은 부드러움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소녀가 너무 안쓰러웠고 온 세상을 소녀의 발 아래 눕히고 싶었습니다. 심형이와 엄시원은 다른 반이었다. 그는 졸업까지 2년이 더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졸업을 4년 앞두고 있었다. 학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엄시원이 심형이를 등에 업고 선배 반에 나타나 창틀에 앉아 친구를 기다릴 때도 비웃음은 없었다. 다른 배치에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심형이와 엄시원이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쟁반 2개를 옮기면 그녀가 요리를 골랐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한 육병철 선생은 기숙학교에서 두 사람의 우정을 여러 번 경험한 터라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심형이가 남편의 사생활을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교장 선생님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명예롭게 보였습니다. 심형이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소녀는 학교 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육병철은 그의 항의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교활했다. 누구도 그의 전술을 교활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엄시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초콜릿 꽃병과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엄시원,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네가 심형이에게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알아.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가정에 데려가고 싶대요. 보호자분은 착하고 좋은 분이세요. 심형이는 훌륭한 예술가이고 재능을 더 키워야 할 재능 있는 젊은이입니다. 부탁할 게 있어요. 정말 성숙하고 진지한 친구예요. 그 친구랑 얘기해서 기숙학교를 조용히 떠나게 해줘요. 내가 휴대폰을 사줄게. 항상 연락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손이 번쩍이며 문자와 문구를 낳았습니다. 반야가 거기서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중 적어도 한 명은 집에 따뜻한 품으로 뛰어들게 해주세요. 저도 기뻐할게요. 1시간 후 그와 그의 친구는 이미 숲속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형이는 후퇴하고 있었고 그녀는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엄시원에게 그런 설득의 힘과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명령했다.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그녀의 빠른 손가락은 하나의 신경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새처럼 날아다녔다. 바냐, 그래야만 해. 그게 옳은 일이야.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전화로 쓰는 것이 대화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려고 그녀가 떠날 가능성과 오랜 이별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려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단호하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눈에는 순수한 생각과 완전한 정직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동의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까지 4년을 기다릴 테니 내가 너에게 올게. 약속할게요. 남녀 간의 관계는 다르다. 심영이는 아직 여자아이와 어른의 친밀감에 끌리지 않았고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끊임없이 그를 불태우고 있었고 그는 어떤 위험에 암시해도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후 심형이는 기숙학교를 떠나 마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엄시원이 연락할 수 있는 간단한 개인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또한 심형이는 마침내 자신의 승리,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는 고약한 하현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찬물이라는 말이 있죠. 소녀의 손에서 장치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스팔트에 던지고 관중들 앞에서 발을 밟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알려주십시오. 보호자는 떠나고 그녀를 운명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감독에게 불평하지 않았으며 밤에만 베개 모서리를 씹고 생각했습니다. 바냐는 나를 찾을 것이고 바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여자친구와의 이별은 심형이에게 비극이었다. 집도 필요 없었고 심지어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집도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엄마나 이모, 누나도 필요 없었어요. 엄민희가 그에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준 휴대전화로 엄시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심영희는 용돈에서 점심값을 긁어모아 특수 기숙학교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 1분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엄시원의 눈동자. 그는 체육 수업이 있던 운동장에서 그녀를 보면 그날의 눈빛과 반짝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엄시원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용감하게 운동장 전체를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리고 할 수만 있었다면 기쁨의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기숙학교 교장 육병철은 사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책상으로 가서 엄민희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 두 아이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서로를 만난 두 영혼의 결합을 끊는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다. 엄민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바냐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그를 걱정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는 일단 접어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가 살아있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병철의 사무실에는 비스킷을 곁들인 진한 커피 한 잔과 기숙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냐는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소중한 재산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꽤 많이 자랐더라도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무관심은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존재를 금욕적으로 견뎌낼 뿐입니다. 그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운한 유산을 포기할 것이며 당신에게서 어떤 호의나 관대함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엄시원 없이는 우리 전문기관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법에 기대어 강제로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엄민희는 용감하게 대담자의 눈을 바라보며 몸을 고추 세웠다. 둘을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 집에는 내 제자 1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야. 여자애를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육병철은 깜짝 놀랐다. 반야도 곁에 두기 힘든데 둘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엄민희는 자신이 차갑고 감정 없는 인형 같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에 기분이 매우 상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즉시 환한 톡백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대해 뭘 알아? 나는 남편을 기억도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반야 나 해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육병철의 셔츠 소매를 희망적으로 붙잡았다. 내 평온한 마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과 가정으로 미쳐가고 있었다. 엄시원을 내 품에 안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기숙학교 남자애가 여자애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아니면 내가 영혼이 없는 괴물처럼 보일까? 엄민희는 심형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엄시원을 데려가려는 의도를 그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어깨 너머로 던졌을 뿐입니다. 확실하게 작별 인사는 안 했어요. 다시 올게요. 엄민희에게 이번 행정실 방문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거절뿐이었으니까요. 엄시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엄시원에게 짝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엄시원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엄시원에게는 온전한 가족이 있는 것이 더 좋을 테니까요. 엄시원은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엄시원의 보호자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방 4칸의 생활 환경도 쾌적합니다. 엄민희 씨는 영감을 받아 기숙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인생의 환경을 이겨냈다. 우리 사회와 인간의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모는 남편 없이도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미망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누가 결정한 걸까요? 엄민희 씨의 내면에는 처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과 반야, 엄시원 사이에 실타래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와 손승헌의 아기자기한 집은 그들에게 영원히 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엄민희도 마찬가지였다. 엄민희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차를 빠른 속도로 몰고 가면서 두 아이를 떠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집이라도 어떻게 그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 부부가 될 것이고 손승헌과 함께 사는 집은 다시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녀의 온기로 가득 차고 활력을 되찾고 되살아나고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 서둘러서 좀 더 속도를 내주세요. 심형이와 엄시원은 다시 숲속의 제자리에 앉아 긴 여정을 위한 자리를 잡았다. 남자는 침실에서 침대볼을 훔쳐서 쓰러진 나무를 덮고 여자친구에게 관례대로 사탕을 건넸다. 그는 그들을 위해 나가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교회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팔아 돈을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병철은 자신의 결석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젊은이도 용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고등학생들처럼 술병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청년은 자신의 과거, 부모님 집, 작은 온실이 있는 그림 같은
작은 정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손짓을 하는 친구에게 눈을 비스듬히 돌렸다. 그들은 육병철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얘들아, 미리 말 안 한 건 이를 앞당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보호자 엄민희 씨가 너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기숙학교에서 함께 퇴소하기로 결정했어. 너를 입양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수양남매로 자라게 될 거야. 어제 전화가 와서 너무 기뻐했어. 엄시원이 부모님한테 입양된다니까. 너희 셋이 그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제가 사고가 나서 못 갔어요. 엄마가 급하게 데리러 오셨어요. 지금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엄시원은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저렇게 반야랑 같이? 육병철,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우리 엄마는 간호사였어. 아는 것도 많고 만약을 대비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영이도 기숙학원 원장의 손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재빨리 말하려는 듯 신이 났다. 저도 같이 갈게요. 우리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뜨겁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도와야 해요.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엄민이는 사막을 헤매고 있었어요. 목이 많이 말랐지만 어디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오아시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갈증도 풀고 먹을 것도 얻고 길을 안내해 줄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에는 뜨겁고 느슨한 모래만 있었고 그 모래가 그녀를 구덩이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구세주의 손은 왠지 모르게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이마에 축축한 땀을 젖은 천으로 닦아주자 그녀는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곧 사막은 그녀를 다시 그 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또다시 모래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조력자 구세주의 다른 손은 크고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모래에서 끌어내고 어딘가로 뒤집고 끌고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무서운 현실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했고 시원함과 평온한 삶에 대한 약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다시 그녀를 느슨한 소나귀에서 놓아주지 않았고 그녀를 뒤로 던져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때때로 여자는 행복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태양은 끝없이 뜨거운 광선으로 그녀를 태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은 어둠에 삼켜졌지만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거의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막이 그녀를 깨웠을 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녀의 와드 바냐의 열정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처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엄민이는 그 모습이 엄시원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추측은 누군가의 울리는 목소리로 곧바로 확인되었다. 선생님, 환자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내 말이 들리면 눈을 감았다가 뜨세요. 엄민희 씨는 순순히 명령에 따랐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고속도로를 질주하더니 이내 전속력으로 도랑으로 차를 몰았다. 당신은 셔츠 차림으로 태어났고 그런 재주 넘기에도 골절은 하나도 없었고 뇌진탕과 연조직에 심한 멍만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내부에 혈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군요. 아이들이 계속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으니까요. 의료진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엄민희 씨는 아이라는 단어에 비틀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있다고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녀는 약하게 웃었다. 얼마나 마법처럼 들리는지. 당신의 아이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바냐는 침대 앞으로 다가와서 그녀 앞에서 짧게 손짓으로 설명을 했다. 얘들아, 엄시원 씨와 저입니다. 아직 너희와 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너희에게 많이 익숙해졌단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여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도 지금 반에게서 듣는 것과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엄시원은 그의 옆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흔들며 몸짓으로 허공의 문구를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의심하지 마, 여보.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엄민희는 언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승헌이 처음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보고했다. 당신의 비밀스러움, 자이든 타이든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하고 당신을 보내주겠소. 우리 집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성애든 자매애든 새로운 사랑 말이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나요?